네,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국제 뉴스 중심으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책임져 주고 계시는 선지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또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게 불거진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좀 짚어주시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헤스볼라를 예상외로 선제 공격을 했죠. 네. 그리고 또 뭐 헤스볼라는 또 즉각 반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한 100대 정도 동원을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공습을 했고요. 그리고 레바논 쪽에서 이제 헤스볼라가 로켓포도 한 320발 정도를 했는데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뭐 상당히 요격했다고 하는데 일단 뭐 서로 사상자도 생기고 피해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면전을 막으려고 긴급 개입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오늘 새벽 상황을 보면요, 한바탕 서로 주고받고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벤구리온 국제공항도 한 1시간 반 정도 중단됐다가 어제 오후에 다시 재개가 됐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이렇게 양쪽이 충돌하는 가운데도 카이로에서 그 이스라엘하고 헤스볼라가 간접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하마스가 무슨 뭐 이스라엘이 애초 내놨던 조건을 바꿨다 하면서 일단 자기들 입장을 전달하고 카이로에서 대표단을 철수를 시켰는데 어쨌든지 지금 휴전 협정은 위태위태하지만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협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는 건데 주요 외신들 또 보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한 거다 하면서도 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각국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전면전을 원하는 건 아니다. 자위권을 행사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헤즈볼라는 1차 공격을 뭐 우리가 완수했다 하면서 조금 시간이 다음번을 또 기약하겠다. 뭐 보복 공격 완료에 시간이 걸릴 거다 해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 일단 조금 좀 휴전 협상을 놔두고 서로 좀 기싸움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조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의 대변인이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권을 계속 지지한다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계속 소통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면전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 방송도 뭐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헤스볼라가 네.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했다. 그래서 선제 차원에서 레바논 안에 있는 테러 표적들을 타격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레바논 남부 지역 주민들한테 아랍어로 메시지를 보내서 즉시 떠나라. 이제 민간인 피해 줄이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 2개 항모전단, 핵공격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 전력을 대거 배치하고 있다. 이게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지금 미국과의 관계, 온도는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네. 더 큰 전쟁으로 확산하는 걸 막으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 핵항모 전단 한 1개 전단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뭐 미국의 핵항모 전단이라는 건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나라 이거 국방력 전체보다 더 네. 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데 2개를 추가시키고 그다음에 더 이례적인 게요. 핵 공격에 가능한 순양 잠수함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걸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언론들은 이렇게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동 경로가 아주 극비 사항인데 미국이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한 것도 어떤 억지력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군 고위 당국자가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떤 역할 분담론 같은 걸 얘기했습니다. 미군은 이란발 위협 대처에 훨씬 더 대처하고 있는 입장이고 헤스볼라로부터의 공격은 레바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이 대부분 감당해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뜻밖의 헤스볼라 이 선공 뭔가 배경이 뭘까? 의견이 좀 전략이 뭘까? 의견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이 보복하겠다고 한 게 한 3주가 넘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뭐 거의 뭐 전면전 대비 태세를 가지고 국민들한테도 무슨 뭐 대비하라고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자꾸 이란이 뭐 계속 위협만 했지 아직까지 실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계속
대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다음에 국민들도 많은 게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스트레스도 쌓이고 또 돈도 그만큼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뭔가 빌미를 잡아가지고 선제 공격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요. 헤즈볼라가 사실 그동안에도 그 가자 전쟁 작년 10월에 터지고 나서 간헐적이지만 계속 이스라엘을 로켓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지금 뭐 헤즈볼라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했다고 강조를 하는 것도 어떤 빌미, 그러니까 선제 이런 차원이 아니냐 그런 분석입니다. 그 여기에는 보복이 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런 측면도 좀 작용을 그리고 이제 하고요. 이스라엘군 네. 그 대변인이 그렇게 우리가 선제 네. 공격했다고 하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헤즈볼라가 또 로켓 공격을 또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이스라엘 외무장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방어권을 행사한 것뿐이지 전면전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강조한 것도 조금 이 정도에서 뭐 덥지 않은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어제 그 선제 공격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증시가 오히려 그 장중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중동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건 어떤 쪽도 원치 않는 것 같다. 서로 명분 싸움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좀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기습에 바이든 행정부 내 회의감이 좀 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랬죠. 그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기네 영토를 완충.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대 구축. 그런데 이제 더 얘기는 안 했지만 앞으로 있을 휴전협정이라든가 정전협정에서 뭔가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우리도 한국전 그 막판에 서로 그 38선 오락내락하면서 어떤 그런 게 휴전협정에 대한 기싸움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 당국자들 그 뉴욕타임스 보도는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지금 사실 그 쿠르스크까지 해고 이제 그 진격을 계속하고 나름 전세를 잘 올리고 있긴 한데 과연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국 당국자들이 상당히 좀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도 지금 백악관 쪽에서 미국 국방부하고 상당히 이제 계산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기습 공격하면서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미국에다가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볼 때는 만약에 러시아가 더 본격적으로 좀 나서면 우크라이나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사실 러시아가 뭐 분석들이 워낙 있나봐요. 땅덩어리가 네. 크니까요. 지금 기습을 이제 허를 찔렸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방어가 좀 허술했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군사력을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뭐 이건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 당국자들도 푸틴이 지금 작정을 하고 여기에 대하면 이게 전세가 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쪽 그 접경 지역에 러시아 땅을 상당 부분 점령하고 있다고 하지만 판세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 러시아 영토를 진격하기 위해서 동부전선에서 병력을 일부 뺐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쪽 돈바스 지역 거기에 지금 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선이 더 허술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약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미국 국방장관이 또 통화를 했다. 이런 두 차례나 얘기도 있어요. 통화를 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의도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언론이 상기시켰는데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아시다시피 러시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그때 아주 뭐 겨울철 만나가지고 아주 참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도 자기네 그 국내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몰리니까 그때 이 지역 우크라이나 지역 이 쿠르스크를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들리는 얘기는 히틀러 그 핵심 참모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 히틀러가 강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거기서도 실패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게 결정적인 패인이 돼서 2차 대전에 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미국 언론이 또 이걸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라든가 이런 걸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다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식의 그런 지적도 살짝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전쟁과 관련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좀 불거진 상황에서 여러 전해지는 이야기들 또 빠르게 전달해 주시고요. 다음 얘기도 뭐 안보하고도 관련된 얘기인데 미국의 대선 누가 당선이 돼도 안보 딜레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은 이렇게 지정학적 말씀을 많이 네. 드려야 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을 했는데요. 네. 누가 당선이 돼도 미국의 안보 부분에서는 상당히 난감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른바 이제 독재의 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들이 지금 물론 여기도 동상이몽이지만 일단 미국을 잡자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자는 면에서는 이게 의기가 투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른바 독재국 연합 파트너십 이것 때문에 미국이 해리스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좀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주 확실하게 좀 뭔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야 하는 그런 선택에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거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입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에 비유하는 발언도 좀 나왔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네. 이제 아시다시피 서방이 지금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전쟁 안 하다가 지금 군수 기반이 많이 완화가 돼서 무기가 막 달려가지고 지금 뭐 막 손 벌리고 이런 상황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국방 지출도 사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늘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독재의 축 어떻게 억제하느냐가 과제인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위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이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두더지 잡기 게임 같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제 망치로 쳐야 되는데 그렇죠. 동시에 그냥 나오니까 이게 경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미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가자 두 개의 전쟁에 휘말려 있고 동맹들도 계속 무기를 공급하느라고 상당히 좀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공화당 일각에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동아시아로 뭐 선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배경이 이거 바이든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유럽 쪽보다는 동아시아 쪽으로 선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공화당 쪽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게 지금 미국이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좀 더 비중을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지금 가장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중국 억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 공화당 간에 그런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장 뭐 종전한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러닝메이트 벤스도 얼마 전에 독일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시인을 했습니다. 네. 70년대 헨리 키신저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헨리 키신저가 그 당시 네. 국무장관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소련 시대였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한 그걸 이제 키신저 전략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걸 거꾸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좀 일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조금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서로 타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온다는 건데 네.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상 많은 미국 무기가 가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지금 서방 동맹들도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전비를 투입한 상태에서 갑자기 미국의 뭐 행정부가 바뀌어가지고 푸틴하고 뭐 타협한다 하면 이게 정치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러시아하고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타협하는 거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그런 인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은 망상이다라고 보는 공화당 그래서 이제 내부에. 그 마이크 맥콜 미국 네. 하원 외교위원장 이 사람이 공화당이죠. 푸틴, 시진핑 그다음에 이란 아야툴라 그다음에 김정은 이 네 명의 독재자 이 사람 표현은 불경스러운 동맹을 맺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아버지 때 전쟁은 2차 대전 재판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떤 선택을 할지 가늠이 어렵다라는 거네요. 이런저런 그렇죠. 의견이 지금 많고. 뭐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하고 유럽 안보를 희생해서 뭐 이렇게 뭔가 중국하고 러시아를 좀 이렇게 멀리하려고 하자니 또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동맹 네트워크인데 그게 또 훼손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미국을 끌어내리지 않는 의견이 투합하지만 서로 영내 문제에서는 각자 계산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동상이몽인 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사실 뭐 트럼프가 된다면
해리스가 된다면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어떤 공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도 좀 변수가 많다는 걸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죠. 알 수가 지금 뭐 있습니다. 서방 네. 당국자들 얘기가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하고 유럽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이간시키고 러시아를 좀 이렇게 해서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미국하고 좀 전 같진 않지만 미국 보호를 아직까지는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유럽이 미국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다. 그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중국의 경제 얘기 좀 해볼까요? 외국인의 자국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서 10개 지침을 발표했는데 세부적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중국 그 국무원이 지난주에 네. 이른바 국가시장 접근 최적화 10개 지침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 기둥이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시장 진입 그동안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운영하는데 그걸 좀 더 축소했습니다. 이제 네.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한 2년 만에 이제 이걸 다시 업그레이드 했고요. 그래서 무슨 시장 접근 규칙 같은 것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좀 더 서방 자본에 좀 친화적인 쪽으로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자본 이제 제조업 시장 완전 외국인 그 장벽 완전히 없애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네. 서비스 뭐 개방 확대하겠다는 얘기 그때만 해도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요. 조금 자세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무슨 뭐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루어질 때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니까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건강, 스포츠 같은 데서도 좀 이렇게 좀 더 외국 자본에 좀 오픈하겠다는 그런 의향도 비쳤고요. 이 중국은 그 2018년부터 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이제 처음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그 적용 대상을 줄여왔는데 이번에 업데이트한 게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문을 연 건데요. 아무래도 경제가 계속해서 좀 둔화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죠. 어렵죠. 그래 뭐 지금 뭐 상당히 답답하죠. 네. 이렇게 중국이 그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강화하는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국인 투자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중국 상무부 통계를 보면요, 올 들어서 지난달까지 중국에 대한 그 외국인 직접 투자가 한 해 전보다 근 3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도 이렇게 그 감소폭이 훨씬 갈수록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추세면은 그동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올해 중국의 그 외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는 관측도 거듭되고 있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가 이번 10개 지침 발표 이게 민간 기업하고 광범위한 사회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일단 중국에 있는 외국 상공회의소 쪽 얘기는 글쎄 뭐 저런 거 그동안에도 한두 번 있었는데 실행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시진핑 주석과 스타머 영국 총리가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네. 그 첫 통화, 그러니까 스타머가 되고 나서 첫 통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이 보수당 정부에서 노동자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찬스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보면은 중국을 좀 객관적으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대해서 네. 이제 스타머 같은 경우는 솔직하고 정직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중국에 여러 가지 사업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양국 관계를 좀 더 실용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영국은 미국하고 바짝 붙어 있으니까 시진핑이 영국 보수당 정부에서 노동당 정권으로 넘어가니까 그 틈을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달라. 그렇죠. 네.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스타머는 또 솔직하게 대화하자 이런 얘기로 네. 대답을 한 미국하고 것으로. 좀 자기들이 달리 가겠다는 그런 걸 살짝 비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해리스, 트럼프 이 세금 감면 등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는 걸 두고도 좀 얘기가 나오는가 그 봅니다. 해리스의 모호한 전략이라는 네. 말씀도 얼마 전에 드렸는데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세금 정책에서 해리스 같은 경우는 뭐 중산층 감세 트럼프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편 관세 올리고 막 하면서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재원이 필요한데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은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신뢰성 선거이기 때문에 괜히 그리고 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괜히
구체적인 내용을 했다가 상대방한테 덜미를 잡힐 수 있다. 특히 해리스가 그 식료품값 통제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뭐 옛소련식 구상이라고 막 그냥 반발이 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책 선거가 아닌 이런 상징적인 선거.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지금 양 진영이 뭔가 좀 큰 그림만 가지고 싸움을 하면서 구체적인 거는 입을 꽉 다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주말 동안에 나왔던 국제 뉴스들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또 정리해 주셨고요. 선재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